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번 주에는 제6장의 정의적 행동 특성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학습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효능감, 학습 동기, 학습 불안, 직업 적성, 성격, 흥미 이런 것들의 다양한 정의적 특성들을 측정을 하지요. 그래서 흥미불안, 동기,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정의적 행동 특성을 측정하는 이유, 그리고 왜 이 정의적 행동 측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적 행동 특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측정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의적 영역의 측정에 왜 필요한지 한번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가외로 끌어올린 성적표, 공부 흥미도는 세계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뉴스가 났어요. 자, 이 뉴스가 난 지 좀 몇 년 된 뉴스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한국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 읽기 이런 것도 그렇고 수학은 단연 탑이었고요. 읽기나 과학도 아주 최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성취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학생들의 흥미도, 학습 동기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흥미도를 조사했더니 이 부분은 현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높은 성취도에서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흥미, 자신감, 가치인식 이런 정의적인 태도는 하위권으로 국제 평균에서 못 미치는 그러한 점수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자, 이러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피사에서 과학 성적하고 수학 성적의 흥미도를 조사를 한 건데요. 과학하고 수학을 보시면은 상위권에 랭크돼 있죠. 그런데 흥미도는 저 밑에 26위, 예, 지금 랭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6위, 28위.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었지 않냐라는 부분하고 직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지적 영역에 편중된 교육을 실시했고 이것들은 학생들의 정의적 능력 저하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정의적 영역을 우리가 학교의 현장에서 그래서 검사하는 부분들, 요즘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검사를 하죠.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 학습 동기, 학습 불안, 직업 적성 같은 이러한 그 정의적 능력들을 우리가 많이 요즘 학교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전에는 정의적 행동 특성이 중시되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보면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었죠. 왜? 대학 입학 전형에는 이런 부분들이 평가의 영역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적 행동 특성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정의적 행동 특성에 대한 책임이 학교에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좀 교사들의 그런 인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의적 행동 특성이 교육으로 가능할까라는 회의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평가에 대한 어떠한 사생활 침해다라는 거부감도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정의적 행동 특성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좀 터부시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아주 최근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정의적 행동 특성인 이러한 부분들은 학습의 동기, 학습의 적성, 직업의 적성, 학습의 태도,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건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도 물론 중요해요. 이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학업적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학업 성취도에도 같이 또 영향이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이상 등한시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측정을 하면서 관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적 행동 특성에 부분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뭐 학습의 태도라든지 학습의 동기라든지 예, 학습에 너무 불안을 갖고 있으면 그 불안을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자, 정의적 행동 특성의 중요성에서 우리가 특징을 볼게요. 정의적 행동 특성의 특징들은 정의적 특성의 평가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로 탐색 검사 정답이 없죠. 예, 직업 적성 검사, MBTI 성격 검사 예, 정답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그러한 검사의 유형이죠. 그리고 정의적 특성 평가 문항은 평가 문항에 대한 반응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 문제를 만약에 내가 오늘 잘못해서 5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틀렸어요. 그런데 특별한 그 5개념에 대한 처치가 없으면은 다음 날 갑자기 그 문제를 맞을 수 예, 잘 없겠죠. 그렇게 갑자기 하나도 모르고 있던 문제를 그 다음 날이 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답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희박할 거예요. 그런데 진로 탐색의 검사의 경우에는 어제는 내가 유튜버가 되고 싶었어요 하고 체크를 했다가 오늘 다시 좀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은 저 경찰이 되고 싶네요 하고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적 특성의 평가 문항에 대한 반응, 학습자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 반응. 응답 반응은 그러한 어떤 자기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좀 다르게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지적인 특성의 평가보다는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자기 보고 형식의 반응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반응이 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정의적 행동 특성의 교육 목표 분류를 볼게요. 우리가 이거 2단원에서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감수, 자극을 수용하는 단계. 두 번째 예, 반응,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가치와 조직화, 인격화하는 단계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요거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동 진술의 동사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정의적 행동 특성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에 필요한 이제 정의적 행동 특성을 검사하는 유형들이 지금 이렇게 나열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학생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유형들인데요. 첫 번째로 흥미를 보시면 자, 흥미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주의를 갖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왜 이 흥미를 측정을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교사들이 학습자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곧 그 학습 지도를 하는 거나 인성의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첩경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목표가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 특징이 정의적 특징이 이 흥미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요 홀랜드의 스트롱이라는 그 흥미 유형 검사가 있지요. 그래서 저런 이제 표준화된 검사도 있고요. 아니면은 교사가 직접 흥미 검사하는 부분을 문항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부분에 흥미가 있는지 우리 학습자 특성을 파악할 때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학교 학습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나 아니면 학습의 분위기를 끌고 갈 때 좀 그 부분에서 어떠한 유형들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아마 교수학습 방법에 그 부분을 사용을 한다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태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심리적인 변이
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행위나 반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본질적으로 경향성이라는 걸 띠고 있고요. 어떠어떠한 뭐 호불호가 있다든가 뭐 긍정, 부정이라든가 어떤 그 감정적인 색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도라고 하는 게 인제 어떤 경험의 결과일 수도 있고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상황, 제도, 사상, 가치, 현상 등과 같이 심리적인 대상에 대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감정적인 색깔, 감정적인 색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뭐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 대한 혐오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태도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경향성이라고 보시면은 되는데 이 태도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게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래쪽에 가치관이라고 있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속에 내면화된 어떠한 시스템, 내면화된 체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가치관에서는 개인이 어떤 선택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평가하는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태도하고 가치관을 조금 구분을 해 보자면 태도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정서적인 성향을 띠거든요. 그런데 가치관은 평가적인,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나만의 어떠한 잣대를 대고 평가하는 그러한 성향을 띠고요. 그리고 태도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감정적인 그런 색조를 띠고 있는데 가치관은 넓고 추상적인 선택 상황에서 어떤 방향을 내가 제시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관조 체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태도가 외형적이다라고 하면 가치관은 내재화된 나의 시스템이다. 내재화된 체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태도하고 가치관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두 개가 약간 비슷한 그 정의적 성질을 띤 속성임에는 분명한데 약간 요렇게 좀 차이가 있는 그러한 정의적 행동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밖으로 이제 반응들이 나타난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아 개념도 한번 볼게요. 자아 개념 같은 경우는 자신감, 자아 존중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감이 있어야지 어떤 과제를 할 수 있는 내가 그 신념, 내가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과제를 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또 신념이 생기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좋아하는 심리적인 개념인데 그거는 자기에 대한 느낌,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가치 있다. 내가 값지다. 내가 어떠한 내 자신이 능력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뭐 만약에 그거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는 그러한 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이라는 이 부분이 자기 개념을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이고 이러한 자기 개념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내면화되어 있을 때에 학습에 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적 행동 특성의 유형들이 학습에 필요한 이런 정의적 행동 특성의 유형들, 학습에서 우리가 주로 학교 현장에서 검사하는 그런 유형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적 행동의 측정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아볼 텐데요. 자, 측정을 할 때 우리 측정 절차가 있죠. 측정 절차. 어떻게 학생들을 이 정의적 행동에 대한 특성들을 측정을 할 것인가. 뭐 학습에 대한 불안을 측정할 수도 있겠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표준화된 검사들이 있어서 그걸로 가지고 측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을 측정을 하고 싶다. 예, 학습 불안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측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학생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일단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 도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검사 도구를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로 어떠한 그 정의적 행동 특성을 할 것인지 그 구인을 구명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구인을 구명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인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검사를 위해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그 심리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적 행동 특성을 일반적인 구인으로 구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불안감을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불안에서 일반적인 구인으로 내가 어떤 규명을 이렇게 나눠서 규명을 하는 거예요. 상황적인 불안이 있고 고정적인 불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또 그거를 나눠서 정신적인 불안이 있고 육체적인 불안이 있다. 예, 이렇게 일반적인 어떠한 구인으로 심리적인 요인으로 좀 규명을 시켜 놓는 거죠. 내가 학생들의 불안감을 측정을 해보겠다. 자, 이 불안감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의 불안이 있을 수 있고, 고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불안, 육체적인 불안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규명을 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자, 일반적인 구인을 보다 더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정신적인 불안과 육체적인 불안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거기에서 다시 이제 구체화를 시켜주는 단계예요. 자, 그럼 구체화를 시켜줬을 때 만약에 정신적인 불안이다 라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아무래도 불안하죠. 그쵸? 그러면, 정신적인, 뭐 상황적인 불안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불안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시험에 불안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시험 불안에 대한 것을 또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제 무슨 불안,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그 요소적인 구인을 행위 동사로 진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자,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럼 시험에 대한 불안에서, 예, 만약에, 요거를 행위 동사로 진술을 한다면, 예, 그 시험 불안이 있는 학생을 떠오르면서 행위 동사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쵸? 뭐 혈압이 올라간다, 맥박이 뛴다, 긴장감이 생긴다 등 이런 행위 동사로 진술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자, 요소적인 구인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이나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상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문항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정도에 대한 거를 좀 위계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어느 정도 긴장하는지, 배가 아픈지, 뭐, 또는 뭐 손이 떨리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 문항 제작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설문으로 측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러한 설문 문항을 만들 때, 예, 그 정의적 행동 특성의 설문 문항을 만들 때의 어떠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능력 평가 문항이에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도 예, 평가할 수 있고요. 자신감, 가치인식, 학습 태도, 교과 태도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범주를 주었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범주를 주고 그 문항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문항을 개발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리커드 척도로 4점 척도로 지금 만든 거죠. 예. 4점 평정 척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의적 행동을 특성을 측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저기적 행동 특성 같은 경우는 반응자들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냐면 좀 그 바람직한 방향이 어느 부분인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특정한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하려는 경향성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허위 반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중립적인 그냥 반응을 한다던가 이 검사지에 대해서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게 나한테 좀 불리하겠다 싶거나 내가 지금은 의사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는 허위 반응이나 중립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설문을 할 때 이러한 검사를 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거는 너희들을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을 한다던가 너희들의 이제 상담을 도와준다던가 학습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에서 요거를 측정을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적 행동 특성의 측정 방법들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적 행동 특성의 측정 방법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5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질문지법이에요. 질문지법은 우리가 설문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보고식의 방법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관찰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찰자가 중요한 거죠.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관찰자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 그 관찰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 그리고 교육을 받은 그런 관찰자에 의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평정법입니다. 평정법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리커드 척도 같은 게 이런 평정법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분석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의미분석법도 그 개념의 의미를 그 의미의 공간 속에서 측정하려고 창안된 측정 방법이에요.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 알아볼게요. 자, 투사적인 방법도 있어요. 투사적인 방법은 개인적인 욕구가 있고 어떠한 그 표출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고안된 그 자극 검사지가 있어요. 그 검사지를 통해서 이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측정 방법, 밖으로 이제 투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측정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5가지 측정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거는 우리가 2차 시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